자,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라는 건데, 브랜드라는 것을 제품하고 서비스만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매우 잘못된 거지. 사실은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들도, AI가 요즘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내가 보기에는 한 1000여 개 정도 서비스가 나온 것 같은데, 자, 그 1000여 개 중에서도 고객들이 선택하는 AI가 있고 그렇지 않은 AI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AI는, 선택되는 AI의 속성은 무엇이고 선택되지 못하는 AI 속성은 무엇이냐라는 거야. 그 고객들에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AI가 이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그것에 대한 인지했을 때, 놀라운 이 기능을 인지했을 때 고객들이 이 제품을 무료 버전으로, 파이럿 버전으로도 써보고 무료 버전으로도 써보고, 그러면서 나처럼 여러 개를 나에게 맞는 것들을, 나의 정체성,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맞는 것들을 구매할 거 아니에요. 그럼 AI 시대에서도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AI, 또 디지털 자산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자산, 또 코인 세계에서도 결국은 고객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그러한 디지털 자산들이 거래가 잘 되고, 그렇게 거래가 잘 되는 것들이 결국은 브랜드 지위, 그 세계에서의 브랜드 지위를 차지해서 지속적인 생명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ESG를 왜 강조를 하지? 기업 측면에서 환경이라든지 우리 사회, 그리고 투명한 경영,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그런 투명한 경영들이 ESG에서 얘기하는 그 중심이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의심을 받으면, 그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나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서비스들이 고객들에게 인식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고객들에게는 안티하게 느껴지면 불매 운동도 일어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ESG로 대표하는 브랜딩 무브먼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공공도 역시 마찬가지지. 지금 도시 브랜드라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봤지만, 도시 브랜드라고 대표되는 것들, 왜 도시 브랜드가 중요해요? 자, 도시도 재정으로 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재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 도시 내에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라든지 인프라 구축 같은 것들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이 안 되면 살고 싶어, 거기에서? 난 안 살고 싶어. 그렇지? 그래서 공공이 이 브랜딩 전략을 매우 잘 인식하고 그것을 구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적십자 같은 거, 또 적십자 회비 달라라고 계속 날아오르는데 그 회비를 잘 안 낸다고 그래. 그런데 적십자가 하는 일들이, 그 숭고한 일들이 잘 안 보여. 좀 더 보이게 해야 되는. 그래서 이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표현 컨셉이 잘 보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같은 생각을 하면 이 적십자고, 대학도 역시 사람들이 대학에서 뭘 꿈꾸겠어? 대학에 다니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지. 무엇을 꿈꾸는 거예요? 대학 이후에 나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이것이 대학에 다녔다는 것은 하나의 레퍼런스라는 얘기죠. 이 레퍼런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지. 이건 우리가 브랜딩에서 얘기하는 사전적 경험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또 지금 유튜버로 대표되는 크리에이터들의 전성시대고, 또 이번에 왕과 사는 남자? 단종의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1000만을 넘어서 지금 1500만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서 지금 영화 내 그 스토리들을 만들고 연출을 한 사람 중에 장항준 감독이라고 있지. 이 사람은 크리에이터란 말이야. 이 크리에이터의 생각들, 어떤 생각들이 중심이 돼서 역사적인 이야기에, 그것이 왕과 사는 남자의 배우인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어몽길인가요? 내가 이름은 생각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그러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을 크리에이팅 할 때 이 사람의 그 예전에 연출했던 또 감독했던 그 사람의 실력 그걸 이제 기업으로 말하면 레퍼런스라고 하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 신뢰감이 있어야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보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유명 연예인, 유명 영화 배우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독들도 지금 우리의 브랜드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감독인 시대가 되었다. 인플루언서는 왜 인플루언서야? 인플루언서의 뜻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채널, 그게 인스타든 유튜브든 그 채널에서 사람들의 욕망을 그 사람들이 사전에 경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욕망에 대한 처리를 매우 상징적으로 잘해 나간 사람들이 퍼스널 크리에이터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유니버시아드 경기가 열린다라고 하는데 이런 국가 이벤트 또 올림픽 같은 것, 뭐 동계, 하계 올림픽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도 어떤 것들은 흥행에 성공하는 데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런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이벤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브랜딩의 대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정리하자면 전통적인 제품 서비스만 브랜딩의 대상이다라는 것은 잊어라. 모든 영역으로 확장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퍼스널 브랜딩, 개인에 대한 브랜딩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왔다. 왜 그러냐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졌잖아.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러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자신만의 강력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립돼야 되는데 아이덴티티의 구성 요소, 그 안에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가지고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면 그 사람이 비로소 차별화된 대상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려면 고유한 자기만의 가치 제안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교수이다. 이런 것들도 차별화된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 내가 공익법인, 스란법인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이사장이다. 나만의 고유한 가치인가요? 가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형성시킨다라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은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이사장으로 했다가 어느 날은 무슨 한국 지방자치시대 브랜딩 협회 이사장이라고 했다가 이런 거는 어때요? 일관된 정체성 이미지에서 깨지죠. 인식 속에서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브랜드는 브랜드의 이미지, 브랜드의 보이스라고 대표되는 이미지에서 통일성, 일관된 이미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브랜드 얼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해. 그 얼라이언스를 지켜줘야 돼. 그 고유한 가치를 지켜줘야 돼. 그래야 차별화된 이미지가 깨지질 않는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나하고 먼 브랜드라고 느껴지면 내 마음속에 깊게 박혀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어때야 된다는 거야? 나와 그 브랜드는 어떤 방식이든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지? 재구매한다. 그렇죠? 이 고객과의 정서적 연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지속적인 브랜드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객 측면에서도 서로가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브랜드는 장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브랜드 경영을 해야 된다. 장사짓을 하면 어떻다는 거야? 팔고 끝이잖아. 팔고 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품질에도 신경을 안 쓰고 기능에도 신경을 안 쓰고 이미지에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런 사람을 다시 찾아가지 않잖아? 그래서 그런 인생을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장사꾼이 되지 말아라. 장사꾼으로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시키기에는 매우 어렵다. 결국 반복해서 고객들의 욕망에, 고객들의 니즈와 원치에 맞는 그 욕망을 실현시켜야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생기고 신뢰가 증대된다.
라는 거죠. 이게 6번에서 얘기하는 거고, 6번이 두 개인데 그래서 하나 지울게요 제가. 뭐 7번으로 하고, 그럼 8번을 독보적인 브랜드 아우라 창출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네. 그럼 이것이 시간을 따라서 계속 지속됐을 때 독보적인 브랜드 아우라, 헤리티지 브랜드가 된다는 얘기지, 럭셔리 브랜드가 된다는 얘기죠. 럭셔리라는 얘기가 라틴어에서 나온 거지, 럭수스지, 럭수스. 네. 원래 럭수스인데 이거 필요 이상의 것들, 다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프리미엄은 단지 가격보다 가치가 약간 높은 것들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프리미엄과는 매우 다른 것이 럭셔리 브랜드이다 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장기적 성공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장기적 성공을 만들어 가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기업들은, 기업 경영자들은 이 장기적 성공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경영인 브랜드 경영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을 배우지 않는 인간들은 계속 뒤처진다. 왜? 원가 경영을 하려고 할 테니까. 제대로 경영을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대로 배우잖아요. 제대로. 그러면 이 장에서 얘기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아까 얘기했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한마디로 딱 하자면 타깃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목표 이미지다. 그럼 뭘부터 잘 써야 될까?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처럼 이름이, 내가 해외 나가면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를 마치 한 수백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협회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셔. 그거는 왜 착각을 해? 내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름에서 풍겨져 나오는 이미지가 그렇잖아.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 매우 잘 지은 거죠.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하려면 브랜드 네임부터 잘 지어야 돼. 네임 짓는 법들은 별도로 있고, 네임을 잘 못 짓는 분들은 정말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브랜드 네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 네임하고 심벌이 같이 합해져서 인식될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럼 네임과 심벌이 같이 합해진 것을 우리가 브랜드 로고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 브랜드 로고가 개성이 있어야 돼. 개성이 있어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결정, 자기가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이 지각이잖아. 이 지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이것들을 잘 만들었을 때는 결국 소비자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브랜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신뢰 있는 브랜드, 또 친환경적이라든지 뭐 ESG를 강조하면 ESG에 대해서 민감한 소비자들은, 그런 타깃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를 믿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지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브랜드 네임, 두 번째 심벌, 두 가지를 합해서 브랜드 로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브랜드 네임이나 심벌, 브랜드 로고는 개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샤넬처럼, 나이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디에 또 쓰여요? 자, 패키지에 쓰이지. 제품 패키지에 다 쓰이죠. 또 광고에 쓰이지. 또 여러 표현물들에 쓰이지. 요것이 다 모여서 소비자의 지각을 형성을 한다. 그래서 이 다양한 요인들을 다 이해를 하고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 브랜딩 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이런 것들은 모르면 어떻게 브랜딩을 해? 사람들이 모르는 무식한 자들은 브랜딩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포장이라고 그래. 못 배워서 그래.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포장은 무슨 고기 덩어리 쌀 때나 포장을 쓰는 거지. 이게 무슨 브랜딩에서 포장이 어딨어?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기업이 타깃 고객, 그러려면 타깃 고객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모든 사람들에게 답할 수 있다. 이게 브랜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깃 고객이 있어야 돼. 근데 타깃 고객은 정해놓고, 타깃 고객을 정하기 위해서 마케팅에 쓰는 방법이 STP잖아. 그치? STP 전략. 이 STP 전략을 가지고 각인시키고자 하는 목표 이미지가 바로 브랜드이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이다. 근데 얘가 어떻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요걸 내가 가지고 다닐 때 일단 창피하지 않아야 되지. 얘는 계속 혁신적으로 지금 새로움을 나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브랜드의 장기적 비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브랜딩을 했을 때 이 브랜드를 내가 몸에 장착하거나 유징을 했을 때 이 브랜드는 나한테 배신을 가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게 약속이지. 가령 품질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다른 데에서 가짜 같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브랜드의 장기적 비전과 약속이라고. 그 전체의 이 총체를 바로 우리는 브랜드라고 한다. 네. 그래서 브랜드를 단순한 로고 심볼 이것만 아는 인간들은 잘 모르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기업의 철학, 가치, 행동, 양식 그리고 경험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 이걸 제일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기업이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나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궁극적인 모습. 그래서 기업은 늘 무슨 회의 또 무슨 컨센서스를 모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이 철학적 질문에서 앞서 있어야 돼. 우리가 누구냐. 이것이 능동적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이렇게 발신한 이 메시지들이 고객 수신자 메시지를 발신하고 메시지를 리시버하는 고객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형성된 인식과 발신하는 메시지는 네 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네 꼴. 그게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얼라인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구축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는 이미지로 전달이 돼서 고객에게 잘 반영이 되는 것이다. 반영이 돼야 그게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포지셔닝이 잘 된 거야. 그럼 브랜드 이미지가 빠지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아무리 잘 구축이 된다 손 치더라도 고객에게 잘 반영이 되겠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든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가치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될까나? 안 되는 거지. 그 두 가지는 상호 반드시 내재되어야 되는 중요 가치이고 이것은 상호 보완시켜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얼라인 돼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람 될 시기에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막 철학적인 면이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맨날 술 처먹고 막 이상한 싸구려 말이나 하고 하면은 그 브랜드 이미지가 깨지잖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것이 사실은 브랜드에서 제일 조심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이 바로 뭘 조심해야 되냐를 얘기하는 건데, 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얘기했죠. 이게 와인으로 말하면, 포도나무로 말하면 땅속에 포도나무 뿌리야, 뿌리. 이 뿌리가 잘 구축이 돼야 지속 성장되고 얘가 나중에 와인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뿌리가 결국 잘 성장을 해야 자산이 이제 상호작용해야 뭐야? 고객들과도 상호작용해야 되고 고객들의 경험하고도 상호작용해야 되고 여기에서 발신하는 메시지 데이터하고도 상호작용돼야 이게 어떻다는 거야? 자산이 증대되고 자산이 강화된다라는 거야. 요거는 포도가 잘 열린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 근데 이제 그 포도나무는 와인용 포도나무는 최종 목표가 뭐예요? 와인으로 생산이 돼서 포도로 있을 때보다 와인으로 바뀌어서 이 바틀에 들어가서 이 와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잘 고객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대로 포도 알갱이 하나하나로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상승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창출이 브랜드 자산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거를 늘 100번이든 1000번이든 기업의 경영자나 기업의 그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얼라이된 일치된 철학, 일치된 비전, 일치된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잘 지금 나처럼 강하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나? 헷갈려요. 왜? 공부를 한 자들이 아니니까. 공부를 안 한 자들은 늘 헷갈리는 거야.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먼저입니까? 아이덴티티부터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체계가 좀 궁금합니다.
이데아 이론이라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아이덴티티 구축이 가장 저변이라고 얘기했죠. 그 위에 이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그랬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되면 뭐야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에 성공한다고 그랬지. 이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딩을 잘해야 돼. 뭘 본딩해야 돼? 감성. 브랜드 감성. 그래서 이모션 본딩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이모션 본딩이 잘 돼서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 내가 우리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브랜드 경제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벌써 우리가 몇 년째 했어? 지금 꽤나 오랫동안 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브랜드 아우라가 생길 때가 된 거지. 그것을 앞에 IDEA를 따서 이데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러면 잘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각 단계에서는 또 그 원칙이 딱 있잖아. 원칙. 그거를 이 4단계까지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IDEA. 그렇지? 이데아. 그러면 그 안에서 I는 뭐야?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개성적이어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퍼스널리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거 수학 공식처럼 어렵게 외우는 건 아니어도 네 가지는 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미션, 비전, 코어 밸류, 슬로건, MVVS. 이걸 명문화시킨다. 명문화시킨다는 건 팍팍팍 언어로 박아놓는다. 그렇지? 자, 그러면 아이덴티티에서 두 가지가 가장 우선되는 것들이네. 그럼 차별화, 디퍼런시에이션에서는 뭐야? 인지화, 어떻게 이미지를 포지셔닝 시키는데 어디에다가 포지셔닝 시켜? 고객들의 가슴에 콕 박혀서 나오면 안 돼. 이게 나오는 순간 이건 실패야. 그럼 어떻게 포지셔닝 시켜? 디자인이라는 게 뭐야? 다시 보이게 만든다는 거야. 다시 보이게. 그러니까 남들하고 같으면 안 돼. 한국 사회에서 브랜딩을 왜 못하는 줄 알아요? 남들하고 같아야 된다. 남들보다 튀면 안 된다는 이상한 가르침을 받고 자랐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반드시 남들하고 달라야 돼. 아까 얘기했던 장항준 같은 경우가 다르잖아. 매우 처음에 보면 매우 이 사람이 실성했나 싶을 정도로 맨날 TV 유튜브 보면 그러고 있더라고. 자, 차별화는 그렇게 달성시키는 거예요. 자, 3단계. 자, 브랜드 애착.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를 감성적으로 애착시키는 것은, 자, 보세요. 남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나? 아니죠. 이 제품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데 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나? 안 되지. 자, 그래서 브랜드는 호스피탈리티와 내 가슴 속에 내가 욕망하던 그것을 딱 눌러주는 이모션 버튼, 감성 버튼을 눌러줘야 나는 얘하고 한 몸인 거야. 그때부터 떨어질 수 있냐? 그때부터 절대로 못 떨어지지. 그 모든 것이 다 돼야 아우라 단계, 브랜드 아우라 단계로 간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다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왜? 인간의 마음은 그만큼 미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라 단계에서 세렌디피티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네.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는 정형화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 브랜드가 되고 안 되고는 세렌디피티가 어느 정도 작동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들과의 인연들이 작동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아우라를 작동시키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스토리가 진실해야 된다. 스토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고객들이 금방 눈치챈다. 눈치채면 이걸 내가 브랜드라고 지금까지 믿고 살았냐? 브랜드 이탈.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의 각 단계의 아이덴티티, 차별화, 감성적 애착, 이 아우라 단계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도가 있다. 그게 8정도다. 2개씩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발정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마치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해서 이 피라밋에 지금 아이덴티티, 디퍼런시에이션, 이모션 본딩, 아우라 쭉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이데아 1단계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을 쭉 하는데 네 정체성을 발견하고 명문화하라 라는 건데, 명문화는 반드시 언어나 디자인으로 지금 표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비드 아커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정체성은 단면이 아니다. 제품, 조직, 사람, 심벌, 이 네 가지 차원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아커가 제품으로서의 브랜드는 제품 범위, 또 제품의 속성, 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품질, 가치, 그리고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제품으로서의 브랜드로서 중요한 건데, 가령 뭐 우리가 예를 들기에는 뭐 운동선수용 뭐 퍼포먼스 제품들, 뭐 혁신적인 제품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제품으로서의 브랜드를 살펴볼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겠지.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기업은 조직적으로 브랜드 경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조직 속성에 브랜드 정신들이, 브랜드를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지역에서 브랜딩하는 것과 글로벌 브랜딩은 다르죠. 맞습니다. 그 다른 것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브랜딩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속성은 혁신적이어야 된다. 혁신적. 그게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아이팟, 아이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맥북, 그 다음에 신뢰성. 이거 막 쓰는데 맨날 고장나고 뭐 어디 뜯어지고 하는 것들은, 그걸 우리가 브랜드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런 기능적으로는 만에 하나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지. 네. 그게 혁신이야. 예전에는 그런 면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생각했던 때도 있지. 그리고 아까 ESG로 대표되는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이 조직으로서의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사람은 어떠냐, 사람. 아까 조세현 얘기를 했지만, 조세현은 브랜드 개성적인 면들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개성이 많죠? 그래야지. 이게 나의 세계란 말이야, 나의 세계. 나는 모든 사람을 다 담아야 돼? 아니야. 조세현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브랜드협회가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만 오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한 친목 조직이 아닙니다라고 늘 강조하잖아. 공부하기 싫어하는 인간들도 꽤나 많더라고. 오지 마세요. 이제 회원을 했어도 그만하세요. 이게 우리의 언어야. 아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영자가 바뀌냐?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그분들이 브랜드 경영을, ESG 경영을 잘 배워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길 바란다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뭐 우리 회원들만 보더라도 이 브랜드, 대한민국 브랜드 협회와 협회 회원들 간의 관계 구축은 매우 브랜드스럽게 일관성을 가지고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화해 나가야 된다. 그걸 매일매일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브랜드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인화시키는 거에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 뭐지? 질문. 뭐예요? 캐릭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강조하고 있는 게 켈로그의 호랭이 이놈을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생각나는 캐릭터 있나요? 스타벅스의 사이렌도 있고요. 그렇지. 스타벅스의 그 바다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인어를 의인화시켜서 사이렌으로 발전시켰어.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또 심벌을 얘기를 했잖아. 심벌. 이제 네 번째 심벌 중요하다라고 그랬지. 시각적 이미지를 사로잡기 때문에 심벌이 중요해. 그 다음에 브랜드가 헤리티지, 그러니까 오래돼서 역사적으로도 완벽하다는 것을 어디에서 보여줘요? 심벌에서 보여주지. 그 다음에 심벌이 뭐 거창하고 막 이렇게 주저리 하면 돼요? 안 되지. 그거를 은유로 해서 상징은 매우 심플하면서도 와닿게 만드는 기법이 심벌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걸 우리가 메타포라고 그러지. 맞습니다. 그 심벌에만 메타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라고
이 시라고 대표되는 이런 문학도 사실은 메타포 문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요 네 가지의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균형 있게 구축을 해 들어가야 내가 시장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오늘 강의면은 좋겠다. 뭐 오늘 대본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교수님 강의 엄청 잘하시는데. 그래? 대본 읽는 줄 알았어? 대본 있는 줄 알았어요. 에이. 대본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혓바닥이 좀 돌아가네. 자, 그러면 이제 정체성을, 이거 그림도 잘 그렸어. 자, 정체성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개성을 구축해 나가야지. 자, 미션하고 MVVS, 밸류 요거 잘해 나가야지. 그 다음에 타겟 고객 선정해 나가야 되고, 타겟 고객들한테 핵심으로 꽂히는 언어를 딱 개발해야지. 그 대표적인 것이 Just Do It! 슬로건이지, 슬로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돈앤 매너를 우리가 왜 강조하지? 브랜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의 톤앤 매너도 늘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들, 난 늘 신사적으로 그 원칙을 지키는 그런 톤앤 매너를 지키고 싶은데 그런 것이 여기에서는 이랬다가 저기에서는 아니고 이거 헷갈려서 어떻게 그 강의를 하겠냐고.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스타일하고 또 비주얼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시키려면 그런 결국 고객들한테 우리의 개성을 잘 감성적으로 경험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개성을 조금만 빨리 가봅시다. 개성을 위한 3대, 7대 구성 요소가 뭐야? 네임, 아까 얘기했죠. 로고, 심벌 좋아야 된다고 했지. 캐릭터, 인간적, 그게 어떤 그런 그 의인화 시키는 거지. 자, 슬로건 중요하다고 했죠. Just do it, think different. 거기에 나는 타이포그래픽이 그래 아주 좋아야 나는 그 로고가 잘 완성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타이포를 늘 강조하는 거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컬러는 뭐라고 그랬어? 컬러는 첫인상의 60% 이상을 결정하는 것이 브랜드 컬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삼성이 왜 그 인디고 블루 같은 파란색을 쓰는지 뭐 그런 것들, 뭐 SK는 왜 빨간색을 쓰는지 그런 것들이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서의 상징 컬러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브랜드 네임 5가지 조건을 지금 써놨지만 이제 이 기억하기가 용이해야지.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로 막 지어놓고서 아휴 잘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니? 그 다음에 제품의 속성이나 혜택을 잘 암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타포로 좀 잘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공부를 안 해. 자, 경쟁 브랜드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독창성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법적 보호 가능성. 얘가 만들어놨는데 뭐 남의 걸 베낀 거야. 이거 어떻게 인식시켜? 인식시킬수록 이상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브랜드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2개 대륙 이상에서 확장할 수 있고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브랜드 로고로서 또 브랜드 네임으로서 우리가 좋은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름을 지을 거냐? 자, 서술형, 암시형, 합성형, 네이밍 이런 것들이 있지만 보세요. 지금 제품의 기능을 강조한 것들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지. 새우깡, 새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 또 어떤 때 뭐 잘 먹어보면 씹히는 것도 있어. 아, 이게 새우인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지. 초코파이는 그냥 겉에가 이제 초코니까 당연히 초코파이지. 갈아 만든 배, 이거 아류작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를 못 이긴다라고 그랬잖아. 왜? 갈아 만든 배에서 우리가 느끼는 연상이 뭐냐고. 그렇지. 우리가 그거를 연상하면은 갈아 만든 배를 마셨을 때 우리는 매우 시원하고 그 갈증을 해소하고 또 이 배의 품질이 잘 돼 있다라는 것을 그 편익을 그 안에서 브랜드 네임에서 강조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금융 회사들 참 이름 짓기 어렵지. 그런데 공을 토스하듯이 간편하게 송금한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뭐예요? 토스. 기차죠. 예전에 이제 숙박이라는 건 뭐였어? 감추고 싶은 그런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못 가고 막 좀 감추고 싶었어. 창피의 대상이었어. 그런데 이 야놀자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숙박이 뭐가 됐어요?
파티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놀이 문화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나 됐을려나 10조가 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 다음에 뭐 사전에 없는 단어를 뭐 새롭게 창조하는 거, 뭐 핀터레스트 기법이죠. 이러한 차별화가 아주 잘 되는 거지. 그런데 맨 처음에는 배달의 민족 인식시키려고 별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이 TV 광고에 이거 얼마나 많이 나왔어. 맞아요. 난 당근 마켓이라고 해서 제주도 당근 파는 데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들어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당근이라는 말이 그 당근이 아니잖아. 네. 이 충청도의 당근 뭐 아니면 귀엽게 쓰는 당근 이거 당근이지 뭐 요 말인 거지. 근데 참고로 당근마켓은 당신의 근처 마켓이에요. 아 당신의 근처 마켓이에요? 당신의 근처. 아하 나는 충청도라 난 당근이지로 생각했어. 당신의 근처 마켓 난 지금 처음 알았네. 네. 근데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브랜드가 더욱더 와닿네. 그쵸? 네. 자, 기존 단어와 철자를 변형하는 거, 이런 은유형, 그게 카카오, 뭐 레딧, 뭐 스카이프,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잘 지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브랜드 로고와 심벌은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일단은 반응형이어야 돼, 반응형. 반응형이라는 건 뭐야? 모바일 앱 아이콘에서부터 대형 간판까지 일관성 유지하는 거. 난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강조해. 어디서는 이름이 이렇고 어디서는 대형 간판에서는 이름이 다르고 이게 말이 돼? 맞죠. 여기 앞에 무슨 땡땡 족발이 있는데 그냥 땡땡 족발이면 땡땡 족발로 지금 얘기하듯이 앱에서부터 간판까지 다 그대로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 땡땡 족발 앤 보쌈 어디에는 그렇게 써놨어 또. 아 그런 게 어딨어. 땡땡 족발이면 땡땡 족발로 끝내야지. 일관성 유지해야 된다. 참 이런 분들도 가르치려면 내 할 일이 얼마나 많겠냐. 그리고 복잡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왜? 소비자가 한 번에 이인식하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려면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차별성하고 이 의미가 이 독착된 의미가 내포가 되는 것이 제일 좋지. 요 세 가지가 핵심 조건이다. 그런데 자, 요게 그 가끔 코카콜라가 빨간색 쓰다가 뭐 저 어떤 때 크리스마스에는 녹색도 쓰고 그러지. 그런 융통성도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이거 바뀌면 안 돼. 아니 크리스마스에 녹색 좋아하잖아.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녹색인데 그때는 코카콜라가 녹색이 나오면 왜 이상해? 아니 이상해. 나는 오히려 신기하지. 그런데 그것이 메인이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지.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고와 심벌 차이점 여기 나왔죠. 브랜드의 이미지 상징이 심벌이고, 네. 이름 디자인이 로고인데, 맞습니다. 요 심벌과 로고 타입이 결합된 것이 사실은 그것이 심벌 마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심벌 로고라고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시각적으로 매우 친근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장벽, 고객들이 느끼는 데 있어서 장벽 확 없애버리죠. 예, 팬덤을 구축하기도 하고 이게 야구단 같은 경우는 다 이런 브랜드 캐릭터가 다 있잖아요. 뭐 한화, 이글스, 뭐 LG 트윈스, 뭐 기아 타이거즈,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롯데 자이언츠 이런 거잖아. 그렇지. 자, 머추얼 인플루언서도 요즘은 가끔 쓴다. AI 모델들 이런 그 Z세대의 새로운 아이콘이다. 그 다음에 슬로건 징글이 브랜드의 핵심 가치 비전을 압축한 거 짧은 문구가 바로 슬로건이고 연상시키는 짧은 멜로디나 효과음 이 징글 뭐야 그 넷플릭스 그래 두둥 잘했더라고. 넷플릭스 두둥 저스트 성공적인 슬로건은 간결해야 돼.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차별성, 구별되는 거여야 돼. 그 다음에 능동적 반응을 이끌어야 된다. 거기서 제일 좋은 게 Just Do It이야, Just Do It.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뭐 또 느껴지는 게 있나요? 삼성 거는 좀 Do What You Can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삼성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니 Just Do It에서 배우고 Sing Different에서 배우고 그래야지. 이게 뭐야? Do What You Can. 아휴, 와닿냐? 안 하나요?
그러니까 브랜드 전용 서체에다가 타이포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각적 정체성 이건 정말 중요해요. 브랜드 개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야. 그다음에 서체 우아하게 뭐 트레디션 이런 명조체 계열, 그다음에 현대적 혁신이 고딕체 계열. 이게 현대카드도 고딕체의 스타일이지. 뭐 임팩트 있는 거 강렬하게.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시스템 록 뭐 이런 것들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가장 그 대표되는 스타일의 서체다 타이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브랜드 컬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소비자의 무의식 감정을 건드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야.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가지는 첫인상의 60%는 컬러에 의해서 결정되지. 캐시의 라만푸사 그 브랜드 컨설턴트 또 컬러 컨설턴트의 분석이에요. 첫인상 즉각적인 인식에 컬러가 영향을 미치죠. 감성, 심리 이거 연결한다고 그랬죠. 예, 신뢰성을 주고 전문성을 주고 이게 뭐 아까 삼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 IT 기업들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열정, 에너지 뭐 그러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빨간색 쓰는 거고 제 네이버나 뭐 풀무원 이런 데는 자연, 평온 이런 것들 주는 거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신뢰, 친근함, 성공 에서 얘네들은 노란색이죠. 자, 그래서 브랜드 컬러가 뭐라고요? 브랜드의 목소리야. 목소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한 번에 쭉 와닿잖아. 감성적으로 와닿잖아. 어떤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얘기들도 있잖아. 깊고 빠르다. 철학을 전달한다. 자, 펩시의 그 디자인 한번 보세요. 뭐 미국 국기를 상징하면서 애국식 마케팅을 얘네들이 많이 하지. 조지아 커피, 이 즐거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옐로우가 즐거움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색이죠. 그 다음에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가 이런 것들을 좀 상징을 하고 있어요. 무지개 빛깔별 브랜드 개성과 심리 효과에서 끝냅시다. 매우 잘된 강의입니다. 오케이, 마무리.